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 명의 한국인 직원이 체포된 사태와 관련해 이번 일로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능숙한 외국인을 불러들여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E4 신설 등을 포함해서 비자 발급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합니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넘겨받아서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 개편됩니다.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에너지 기능 등이 여러 부처로 나뉘게 돼 정책 혼선이 우려됩니다. 태광그룹이 생활용품 회사인 애경산업을 인수합니다. 태광산업은 PE 등과 함께 애경산업 경영권 지분 63%를 인수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애경산업은 1954년 애경유지공업으로 출발한 애경그룹의 모태입니다. 정부가 LH를 앞세워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를 50%에서 40%로 낮추고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2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97 부동산 대책의 실현 가능성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BJ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627 대출 규제의 약발이 조금 떨어지면서 집값을 확실하게 안정시킬 수 있는 공급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많았죠. 정부가 응답을 했습니다. 착공 기준으로 5년간 135만 원을 공급하고 은행 대출을 더 조이는 건데요. 서울 선호지역 집값까지 안정시킬 수 있을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공급대책 그동안 시장에서 요게 나와야만 집값이 안정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부가 주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135만 가구. 뭐 내용이 워낙 많은데 이재문 소장님 조금 발표된 내용 핵심적인 요지를 좀 우선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매년 신도시급 규모의 한 27만 호 정도를 공급해서 공급을 좀 안정시키겠다라는 게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를 위해서 LH공사가 이제 시행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건설사들이 이제 시공사가 돼서 어떤 주택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좀 검토하겠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수도권 주택의 장기 착공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에 인허가라든지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실제로 이행되지 않던 이런 주택 공급을 착공 중심으로 전환해서 이제 실제로 주택이 이행될 수 있게끔 공급될 수 있게끔 완성도를 조금 높이겠다라는 게 이제 주된 골자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공급 대책 목표가 135만 가구인데 착공 중심이다. 그동안은 인허가였는데 이제 그 차이점이라든지 실현 가능성을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늘 정부가 의욕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안 내놓은 정부가 없어요. 이 정부도 좀 내놓았는데 좀 비교를 해본다면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공급 대책이 역대 정부에 비교해서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 전체 공급 부분에 이제 시장에 수요가 있다는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공급 부분에 대한 중심 어떤 핵심 주체가 과연 누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LH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지난주에 또 공교롭게도 국토부에서 2026년 예산안을 발표를 하면서 그 속에도 충분히 이 공급과 관련된 그러한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이제 LH가 지금까지 토지 매각 등을 통해서 일정한 한 뭐 5년간 뭐 85억을 수익을 얻었다 그런 평가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던 부분들을
포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시행자가 돼가지고 예. 그 공공에 필요한 부분들의 공급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다른 분명히 공공 주도라는 점이 이제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측면들이 주도.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국토부의 예산안 내용을 보게 되면요, 공공 주도로 해서 공급할 만한 이 135만 가구가 과연 기존에 우리가 또 시장에서 기대하는 아파트 형태의 주택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전 현재 어떤 계획들을 보게 되면은 공급 물량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물량과 유사하지만 그 중에 공급하는 주요된 어떤 핵심 그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약 그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임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물량, 예, 공공 임대 물량을 대폭 예산을 지금 크게 늘렸기 때문에 그쪽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공공에서 분양 물량은 극히 적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대책을 발표하면 그 부분이 시장에 이제 적용한 가지에 또 과도기적인 그런 기간들도 조금 주어진 바가 있는데 지금은 이번에 어제 발표한 9월 7일 날 발표한 9.7 대책이 오늘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발표된 내용대로 추진된다고 감안할 때 지금 시장과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공급 부족이라는 것은 입주 물량, 완전히 모든 시청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된 그런 주택의 물량이 지금 부족해서 시장에서는 매매 시장과 그다음에 임대 시장 모두가 가격이 지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2030년까지 매년 27만 호를 네. 공급하겠다는 이 속에는 당장에 시급한 공급 물량, 즉 입주 물량으로서 쏟아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분명한 메시지는 담겨져 있지 않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고 네. 예. 우선 거기까지. 네네네. 시행 주체가 LH라는 점, 그리고 임대 위주 물량이어서 분양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당장 입주 우려를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건 안 보인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이재훈 소장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 이번 LH가 주도해서 공급을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민간 건설회사를 주도를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정부가 정책이 바뀌면서 실제 아파트를 사거나 임대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 거로 보십니까? LH가 주도를 한다면. LH가 이제 주도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 기존의 이제 토지 불화 방식에서 이제 LH가 토지를 싼 값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수용을 해서 그 땅을 개간해서 민간 건설업자에게 팔잖아요. 예. 민간 건설업자에게 팔다 보니 경기가 좋을 때에는 수익이 높아지니까 민간 건설업자들이 뛰어들어서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지만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민간 건설업자들에게 불화된 토지들이 유유지로 장기간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반납하거나 예. 또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9.7 대책의 가장 시그널은 뭐냐 하면 공급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주택을 135만 가구를 추진할 때니 너무 공급 부족에 대한 이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휩싸여서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지 말라라는 그 시그널이 저는 이제 제일 중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LH로 가게 되면 이제 LH가 이제 우리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시행사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시행사의 지위를 획득한 다음에 LH가 짓는 주택은 약간 좀 저급하니 또 비용이 싸니 우리가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다. 그러니 이제 이거를 민간 협력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라고 했을 때 이제 LH공사에서 제시한 방법이 도급형입니다. 도급형. 그 얘기는 뭐냐면 토지를 LH에서 대고 그다음에 일반 건설사들은 자기네들 브랜드를 가지고서 이 참여를 해서 이 완성도를 높이게 되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됐던 게 이제 이번에 주된 포인트라고 보겠죠. 근데 예. 이제 이게 이제 공공에서 이제 LH가 그동안 이제 주택을 공급한 어떤 추세를 보면 사실 장기 임대주택이나 예산 소모형의 계획들이 많았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한꺼번에 수조 원이 들어가다 보니 LH의 어떤 결산 수지라든지 이런 게 재정 악화로 이어져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정부에서 얘기했던 개선 대책을 통해서 분양과 그러니까 이제 분양형과 임대형의 주택들을 골고루 형평성 있게 갖춘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LH가 그렇게 과도한 자금 부담을 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네.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번 국토부 이 발표의 주요 요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LH가 하더라도 설계 시공은 민간 건설회사가 해서 네. 자기들의 브랜드를 달게 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LH가 이게 공공 분양형도 있을 테고 네. 임대형도 있을 텐데 네. 지금 시점에서 발표된 것만 보면 대략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규모의 아파트가 나올지 조금 발표된 자료만 좀 확실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 부분들이 사실 구체화되지 않는 상태고 해당되는 용지의 위치라든지 면적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아마 추가적인 발표를 통해서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분양도 많이 나올까요? 분양은 아마 거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의 2026년 예산안을 참고해 본다면은 그 분양 물량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했던 물량에서 약 한 25%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대부분은 공공임대로 들어가거나 공공임대. 아니면은 그 민간에서 짓는 주택 자체를 갖다가 매입해서 임대로 하는 매입임대 방식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거의 다 집중적으로 모아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LH가 하는 부분의 역할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LH가 현재에도 재정 적자에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토지 매각 자체를 사실상 중단시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단 안 된 상태에서도 미매각 토지도 지금 상당히 많은 상태고 이렇게 매각 자체를 갖다 중단하는 상황에서는 LH가 굉장히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LH가 이제 사실은 도급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시행사로서의 입장에 남는다고 하긴 하는데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수주를 주고 그러면 도급을 받은 상태의 민간 건설사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자금 조달 부분에 대해서 선급금을 준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 부분은 민간에서 이런 부분과 자금 조달을 다 책임지도록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H는 결과적으로 시행자로서의 명칭만 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자금 조달을 통해서 민간에서 충분히 그걸 해서 나중에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주든지 해서 완성되는 그 단계까지가 대부분 민간에서 책임을 지고 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민간 브랜드를 이용해 준다고 하는 그 부분을 보더라도 LH가 만든 주택에 대해서 시중에서는 상당히 거부 반응도 많은 상태인데 과연 이러한 부분들의 LH가 발주한 현장이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과연 민간 건설사가 이 부분에 대한 분양이든 임대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만큼 시장에 소화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나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참여가 지금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 시공을 건설사들이 하는데 건설사들로서는 LH가 분양가를 통제를 한다 그럴 때 수익성이 별로 안 나면 뭔가 이게 짓는 게 제대로 못 지을 수도 있다. 그런 약간의 우려입니까? 네, 그렇죠. 네. LH 재무상 우선 그 부분을 우려하고 LH 재무 구조를 얘기했는데 사실 LH 재무 구조가 빚이 한 160, 70조 되죠, 지금. 네. 그 빚 문제, 두 문제. 한 160조 원 160조? 정도의 부채가 있어서 자본 대비 한 12 정도 퍼센테지의 부채 비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무조건 이제 임대주택으로 가서 LH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대서 하게 된다 그러면 부채 비율이 300%, 400% 올라갈 수도 있고 예. 또 그렇다고 그렇게 해갖고서 부채를 용인한다고 해서 지어질 수 있는 주택의 양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부채를 무한정으로 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LH에서 시행사의 지위를 갖고 시행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펀드를 모집할 수도 있고 리츠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의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입지라든지 또 그 건설 환경이라든지 컨디션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이게 LH가 시행사의 지위를 갖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집을 아파트를 짓는 데 있어서 준공을 떨구는 데까지의 책준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공공이 보증을 하는 거니까는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주택에 대한 완성도가 지방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수도권의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는 거의 다 건설사가 그렇게 크게 외면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은 아닐 거라는 오히려 겁니다.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재건축 같은 데는 매몰 비용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건설사들이 와서 보증을 하고 뭐를 하고 하는 그 지난한 과정을 겪는 것보다 LH공사에서 토지를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해서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사업 기간이 엄청 단축이 되는 거거든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 단축된 만큼 개발 이익이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계획의 문제지. 이렇게 뭐 건설사의 참여도라든지 낮다라든지 이제 이런 거는 정부가 이제 확실한 시그널을 주지 못한 경우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문제라고 보여지고 또 둘째로 네. 이 LH공사가 이 집을 짓는다 그래서 지금 135만 원 전체를 다 짓는 건 그런 건 물론 아니거든요. 아니겠죠. 다양한 당연히. 방식의 예. 주택 개발 방식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LH공사가 시행사의 지위에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양은 제가 봤을 때 LH의 지금 재정 여력이라든지 이런 거로 봤을 때는 5만 호에서 10만 호 정도의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걸 우려를 많이 하게 되면 주택이 순기능으로 공급된다라는 것 자체를 잘라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두성규 박사님 당장 입주 물량이 부족한 걸 해결하기는 조금 역부족이다 그러는데 네. 부동산 공급 부족은 입주 물량은 당장 근본적으로 당장 부족하면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집을 바로 네네, 지을 수 있는데 네네, 그 부분을 아쉬운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입주 물량은 불가능- 내년에 예를 들어 입주 물량 부족한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인지 LH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판매하는 대신에 직접 이제 시행자가 돼가지고 공급하겠다는 물량이 5년간 6만 가구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발표가. 5년간 6만 가구. 예. 예. 그러면 실제 전체 5만 가구. 5만 가구 중에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의 물량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민간의 건설사나 민간에 있어서 공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 대책 자체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당장에 필요한 물량 부족 부분에 대한 2026년부터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지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부분이 길어지면 28년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시사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대책 속에도 민간에서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 자체, 그 건설 자체가 촉진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내용이라고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는 용적률을 좀 여유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절차를 완화시켜주겠다는 기존에 많이 그것도 반복되었던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외에는 오히려 시장을 투기 세력이 다시 한번 준동하지 않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밖에 안 들어 있거든요. 예.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에 부족한 그 부분 또 시장에 있어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가격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는 상태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참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당장 부족한 입주 물량, 내년에 부족한 입주 물량을 해결할 방법은 원래 없는 거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방법이 없는데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많은 뭐 정치인들도 얘기하고 정책 당국자들도 없잖아요.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파트를 빵처럼 찍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빵처럼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2026년, 2027년에는 수도권의 공급 물량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었을 때 이번 정책이 거기에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 대안은 안 된다. 네, 왜 그러냐면 이번 정책을 발표하는데 지금 빵처럼 지을 수 그동안 없으니까. 나왔던 부동산 정책은 다 모아놓은 그래서 진짜 지어짜기를 해서 어느 분이 뭐 이건 비아냥거린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연끌을 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정부가 연끌을 했다. 라도 끌어들이기 위해서 참 엄청나게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군분투를 했을 때 우리가 정책 판단을 놓고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잖아요. 그래서 이 52페이지에 달하는 이번에 정부 발표를 보고 뒤에서 정책 과제하고 운영되는 과제를 향후 입법으로 만들든 뭐로 만들든 만드는 거를 제가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네. 약 60여 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60여. 내년 2026년 상반기까지 요번에 발표했던 정책의 세부 지침사항을 비롯해서 입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 모든 과정들을 통틀어서 얘기했을 때 올해는 그 제도적 정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민간 소비자랑 아니면 이제 실제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에 늘어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야. 말이냐. 지금 이제 이런
반문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이제 펼친 것 중에 뭐 몇만 가구가 공급이 되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결국에 뭐냐면 여기에 따르는 세부적으로 공급이 증가되고 있는 또 공급이 이제 착공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 착공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직접 체험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면 주택 가격은 또다시 준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저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잠깐만 첨가를 해드리면 대안이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존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준공된 어떤 물량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기존 어떤 거래 시장에서 기존 주택들이 이미 기축들 이미 지어진 그 물량들이 시장에 좀 쏟아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세제를 낮춘다든지 문턱을 낮춰서 이미 있는 주택들을 그 부분을 시장에 좀 풀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하면서 그 시간을 벌어서 충분히 새로운 공급을 가는 쪽으로 이제 하는 그런 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여기에서는 보면 이미 이제 시장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로 이제 많이 옮겨가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풀릴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정부가 택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공급이 완성된 것을 확보하기에 힘드니까 기존 그런 주택들을 기다려왔던 수요들을 더 억누르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좀 그렇죠. 천천히 매입 계획을 세워라. 우리가 천천히 할 매입 거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아예 포기를 하고 우리는 공공 임대를 통해서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쪽으로 해라. 그러니까 집을 내 집 마련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청년층이든 사회초년생이든 신혼부부든 이런 쪽에서 더 이상 너무 많은 그쪽에 대한 부담을 평생 안고 가느니 공공임대를 통해서 안정적인 주거만 확보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거다. 내 집을 살려고 큰 빚을 지거나 큰 욕심을 부리지 마라. 네, 그렇죠. 그런 신호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공공이 꼭 임대주택만 짓는 건 아니잖아요. 공공 분양주택도 지을 거고 앞으로 이제 그것이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국토부 장관이 시장의 상황을 따라서 이제 안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워딩은 믿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 두 가지 포인트는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거든요. 제가 수요 억제도 잠깐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수요 억제책으로 나온 게 규제 지역 LTV 40%, 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 원. 요거는 지금 어떻게 전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수요? 지금 이제 원래 이제 규제 지역은 강남 4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용산구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는 그 LTV를 50에서 40으로 줄였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쪽에는 어차피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이번 공급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이 이를 믿지 않거나 반신반의를 하게 되면은 이 주택 시장이 우리가 얘기하는 풍선 효과 식으로 해서 규제 지역 외에 노도강이라서 마용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를 막는 겁니까? 그렇죠. 퍼져나갔을 때 여기에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LTV가 50에서 40으로 줄어드니까 제가 봤을 땐 이런 정책은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폈다라고 보여지고 규제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과거에도 뭐 국토부 장관한테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뭐 적경 지역이나 이런데. 근데 이제 이번에 주택 공급을 정책을 발표하면서 굳이 국토부 장관이 필요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 제도로 묶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땐 내년 저 6월에 지자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지자체에서 표를 인식해서 쉽게 얘기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의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당이 다르게 되면 안 먹힐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서울에서 국토부 장관은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반대해도 이제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라는 게 겪어봤지만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 불을 끄기는 너무 이제 모든 이 비용이 너무 확대가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수요 억제책을 그렇게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예고적으로 이제 저는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공급 확대 측면은 공공을 한번 믿어봐라. 그러니까 공공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니까 저희가 뭐 그거를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수요 억제 중에 하나가 네.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들의 주담대 대출을 금지한 게 하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임대 사업 자체에서도 기존에 전세 부분의 형태를 취했던 것들은 이제 다 월세식으로 돌리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월세로.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세 사기 문제라든지 전세로 인해서 굉장히 임대 시장이 많이 교란되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흐름도 그런 상황이지만 전세와 관련된 대출이라든지 또 대출 보정 자체를 굉장히 제약하는 그런 식의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전반적으로 임대 시장은 이제 월세 중심의 임대 시장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정부의 기조 자체도 아마 향후 5년간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 즉 월세 중심의 시장 형태를 통해서 선진국형 임대 시장화되어 가고 있다고 아마 홍보를 많이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사실 시장 일각에서는 그나마 그동안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온 분들에게는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집값 상승해서 소외된 분들이 다시 한번 벼락거지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 예,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니까 정부는 공급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요를 누르는 쪽으로 해서 시장에 잠시 일시적인 어떤 그런 안정 상태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대다수의 서민이나 무주택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한 3, 4년 지난 뒤에 여러 가지 주택을 기존에 가졌던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간의 자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격차가 커짐으로써 우리 사회 계층화가 더욱더 고착화되는 그런 쪽의 우려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월세 수요가 늘어나니까 월세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월세 구하는 사람들은 월세가 너무 올랐다는 불만을 많이 갖는데 월세가 늘어나는 게 이 선진국형이다. 선진국은 월세가 많죠. 우리 독특한 전세 구조를 유지해 오다가 지금 그게 지금 대출 제한으로 막혔는데 월세 실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거복지가 향상되는 거를 못 느끼거든요. 월세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선진국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독특한 문화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이다 후진국형이다라고 분류하는 거는 좀 너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언어도단이라고 해야 될까? 좀 아니 안 최근에 맞는다고 보여요. 이 허그가 뭐 전세 보증 한도를 이번 대책이 나온 건 아니지만 공시가격 126%. 그러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 상당히 그래서 이제 걱정을 지금 많이 기존에 전세 사시는 분들이 2+2가 돼서 4년이 돼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에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과거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2+2 굳이 이걸 건드려 갖고 사느니 과거에 받은 동일한 금액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서 대출 받아서 여기서 살면 되는 거지 하다 보니 머무는 전세가 조금 늘어난 겁니다. 그 사이에 일부 시장에서는 뭐가 생겼냐면 이제 반전세라든지 이제 월세화로 이제 바뀌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과도기적인 현상인데 과거에도 전세와 월세가 이제 주택 경기의 부침에 따라서 10에서 한 15% 정도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그랬었거든요. 어떨 때는 월세가 더 많아지고 어떨 때는 또 전세가 많아지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주택 시장의 어떠한 이제 안정과 이런 거와 조금 관련이 돼 있고 지금과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택금융공사에서 공시가격의 126%.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가격이라 그러면 지금 한 60% 정도 되니까 실제적으로 주택가격이나 이런 걸로 따져보면은 전세자금 대출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정부가 또 이번에 3억 또 2.2억에서 2억으로 확 줄여버렸잖아요. 보증한도 그러면 2억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갖고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전셋집을 얻는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 더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임차인의 부담이 됐든 임대인의 부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이 조정기를 겪는 과정에 있다라면 월세가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이번 대책의 내용 뭐 상당히 그 낙관적인 면, 비관적인 여러 가지를 따져봤는데 집값이 627 대출 규제로 조금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는 있는데 일부 지역 뭐 다시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집값 동향이 이번 97 대책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까? 1년, 2년 어떻게 될까를 좀 두 분이 좀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그동안에 한국
부동산 원에서 매주 시세 동향을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함께 최근에 제가 KB 쪽의 시세 부분과 그다음에 부동산 114 쪽에서 나온 자료들을 봤는데요.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격의 상승폭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 와서 이제 2주째 지금 상승 쪽으로 이미 좀 턴한 듯한 이번에 97 대책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사전에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와서는 지금 벌써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7월 달에 아까 말씀하신 월세 같은 게 중위 가격 자체가 100만 원이 넘어서 많은 청년 세대들에 있어서는 급여 수준의 3분의 1을 주거 비용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불안감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대책과 상관없이 주택 가격은 분명히 공급 자체가 필요로 하는 수요층들을 아무리 수요층을 누른다 하더라도 수요층에 비해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1-2년이 아니라 2-3년 이상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저는 주택 가격의 불안한 모습, 즉 상승으로의 전환 자체가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 1-2년이나 2-3년 지속될 수 있다는 조금 상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셨고 우리 이재문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이 공급 대책이 조금 믿음을 가지고 실현이 제대로 좀 되면 안 그럴 텐데 그러니까 서울 지역과 수도권에서도 서울에 이제 인접한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의 공급 안정이 아주는 이제 실수요자들의 마음이 이제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제거될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사실 6.27 대책 이후에도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 된 적은 거의 없거든요. 다 0.08이나 보합을 하고 하다 보니 2024년에는 전체적으로 1년간 상승률이 4.6%였다라면 현재까지 우리 주택 가격, 특히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은 10.08%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2배 정도 올라갔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지금 이제 실수요자들한테 가장 크게 와닿는 불안 심리거든요. 그런데다가 마용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지역에서도 다 10%가 넘게 상승을 하다 보니 결국에 이 실수요자들의 마음을 조금 안정시키는 거는 공급이 확실하게 가이드가 되고 그 가이드가 된 거에 느낄 수 있게 분명하게 뭘 보여줘야 되겠네요. 빨리. 그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도 주택 매매 시장은 특히 서울은 계속 불안정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97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규 국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치솟던 미국 국채 금리가 8월 고용 쇼크 영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9월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됐고 일각에선 0.5%포인트 인하, 즉 빅컷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발표되는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중요해졌죠. 요동치는 채권 시장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임재균 KB증권 자산배분전략부 채권 크레딧팀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리 전반적으로 국채 금리가 장기 금리가 많이 오르더니 주말 미국의 경우에는 다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는데 채권 금리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일단은 고용 지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미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미국채 특히 장기물 쪽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된 것은 미국의 재정 관련된 이슈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이죠. 7월달에 미국 의회에서 감세안이 통과가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은 사실 4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한 관세에 따라서 관세 수입이 생각보다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관세 수입이? 예, 그러니까 올해 이제 4월 2일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4월부터 7월, 그러니까 4, 5, 6, 7 이 4개월 동안 미국 정부가 관세 수입으로 거친 금액이 한 1,000억 달러 정도가 됐는데요. 이 금액이 작년 연간 한 해 동안 거친 규모만큼이랑 동일합니다. 야, 엄청나게 관세를 매겨서 결국 수입이 왕창 늘었네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걸 이렇게 연유라 하면은 이제 네 달 동안에 1,000억 달러 정도가 거쳤기 때문에 이제 1년 동안에 거친다라고 하면 보통 3,000억 달러 정도가 거치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 7월 달에 통과된 감세안에 따라서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적자가 뭐 최대 4조 정도까지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즉 1년에 한 4천억 달러 정도의 재정적자가 추가로 발생이 되는데 관세 수입이 사실 이거의 상당 부분을 그러니까 상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미국 항소 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는 위법하다. 그러니까요. 네, 라고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재정 적자만 커지는 게 아닌가. 감세에 따라서 재정 적자만 커지는 거고, 이거를 보완하기, 상쇄할 수 있는 관세 수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우려 법원 때문에 결정대로 하면 지금까지 받은 관세를 다시 다 토해내야 될지 모르는 돌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실제로 미국의 재정 상태를 보면은 감세에 따라서 그냥 재정 적자만 커지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채 30년 금리 같은 경우가 5% 가까이 좀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 반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 이후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8월 고용지표가 아주 안 좋게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8월 고용지표 숫자를 보면은 전월 대비 2.2만 명 증가를 했어요. 이게 지난달이 7.5만 명 정도 증가를 하면서 생각보다 부진하다라고 했고, 이번 달에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숫자가 7.9만 명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지만은 이것보다 더 부진한 모습이 확인이 됐고, 거기에 플러스 저희가 봐야 되는 게 보통 이렇게 발표를 할 때 직전 2달치도 수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8월 달 발표를 할 때 6월, 7월 이렇게 수정이 되는데 6월 달 숫자가 원래 맨 처음에 발표됐을 때만 하더라도 14.7만 명 증가가 돼 있었어요. 근데 두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숫자를 열어보니까는 6월 달이 14.7만 명 증가가 아니라 1.4만 명 감소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줄었어요. 14,000명이. 고용지표가 감소라는, 그러니까 즉 고용자 수가 감소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게 2021년 말, 그러니까 2021년 12월 이후로 미국에서 고용자 수가 감소한 첫 사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민자들 우리 단속하듯이 다 단속하니까 일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일할 사람도 없고 거기에 플러스 문제가 일할 사람이 없어도 기업들이 해고를 안 하면은 사실 고용자 수가 감소할 일이 없는데, 기업들이 점점 해고에 나서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들이 이렇게 해고에 나서기 시작하는 이유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기 시작한 관세에 따라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는 더 이상 사람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명당 소비하는 소비 금액 자체가 뭐 매월 1,000달러씩 하더라도 이게 사람 수가 늘어나면은 사실은 미국 경제는 계속 팽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커지게 돼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굉장히 강력하게 반이민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 단속을 너무 세게 하더라고요. 네, 우리 현대차, LG엔솔처럼.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사람들이 계속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소비가 이루어지면은 미국 경기가 버틸 수 있겠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미국 경기는 약화가 되고 있고 들어오는 사람 수는 줄고 오히려 이제 추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이 아니라 해고에 나서는 것들이 보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번 고용 지표에서 좀 확인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고용 지표 확인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번 9월 FOMC 그리고 10월은 동결하고 12월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내 세 차례 회의가 있는데 2번 정도의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 9월 달에 빅컷, 그러니까 50bp 인하 가능성도 원래 기존에는 빵프로였다가 이것들이 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드는군요, 네, 9월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9월, 12월은 당연히 인하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그 사이에 10월까지 인하를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인하 속도가 기존보다 더 빨라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연준의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미국채 금리가 미국의 고용지표 이후에 금리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3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아까 이 재정 적자 우려 때문에 연 5%를 넘나들었다고 하셨는데, 이번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많이 떨어졌어요, 장기 국채 금리가? 10bp, 그러니까 0.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지난달에도 고용지표가 안 좋았고 이번 달에 발표된 고용지표도 안 좋았는데 좀 두 개의 고용지표 차이가 있는 게 저번 달에 발표된 고용지표에서는 단기 쪽 금리가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단기 쪽, 2년 금리 같은 경우가 한 20bp 정도 하락을 했고 10년 금리는 10bp, 그러니까 0.1%포인트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근소하지만은 단기 쪽보다는 장기 쪽 금리가 더 많이 하락을 했어요. 장기 금리가요? 네, 그 이유가 뭐냐? 단기 쪽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 즉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에 따라서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장기 쪽 같은 경우는 수급 플러스 경기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하는데 지난 고용지표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 숫자는 연준의 인하를 빨리 땡기긴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경기가 엄청나게 둔화되고 침체를 반영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에 반해서 이번에 발표된 고용지표를 확인하고 나서는 이러다가 침체가 올 수도 있겠는데라고 좀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가 0.1%포인트나 하루에 떨어졌군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연준이라는 게 이제 고용지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물가지표도 보고 금리를 결정할 텐데 이번 주에 8월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발표될 텐데 이걸 봐야만 연준이 정말 이번에 내릴까, 0.25%를 내출까 이런 게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연준이 이제 두 가지 맨데이트, 이중 책무를 갖고 있고 첫 번째가 물가 타겟 2% 최대 고용인 건데 일단 관세에 따라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연준 의장, 파월 연준 의장도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 주에 11일 특히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에서 물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물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달에 발표된 7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보면은 확실히 관세 영향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를 보더라도 7월달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0.9%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가 0.2% 증가였는데 이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가 됐고 이런 것들이 뭐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전체 숫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그 안에 세부 내용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관세 영향을 받는 것들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상품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오를 거예요. 관세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외에 제외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진짜 오르느냐라고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이 결국에는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것들은 관세에 따라서 공급발 충격이다. 근데 지금 수요가 안 붙었기 때문에 이게 지속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한번 오르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점진적으로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준 입장에서 관세에 따른 충격이 있기 때문에 9월 B컷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지만은 저희는 9월 B컷보다는 9월 25, 10월 25, 12월 25 이렇게 연내 25씩 세 차례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한때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를 때는 이제 채권 투자자들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조금 뭔가 평가손이 좋지 않았을 텐데 평가이익이 이런 때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권 투자 전략은? 저희는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전부터 계속 지금이 좀 매수의 기회로는 적절한 시기다. 오히려 매수 적절한 시기다. 네, 공포감이 있을 때 지금이 사는 게 적절하고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미국의 고용 지표는 시기의 문제이지 방향성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즉 둔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받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후행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나서 인하를 하겠다라고 대응을 하고 있지만은 연준이 그렇게 그러니까 망가진 데이터를 보고 후행적으로 인하를 단행한다라고 고집을 피울수록 한번 데이터가 망가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 시기와 폭은 생각보다 커질 수 있고 결국에는 연준이 인하를 생각보다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률에 대한 기대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는 좀 기존보다 낮추셔야겠지만은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미국채 금리 10년 기준으로 4.1%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매수로 접근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레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 투자를 할 만한 시점이다. 그런데 채권 투자 관련해서 만기 구조 분할 전략을 활용하라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전략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 채권이라는 게 이제 만기라는
투자라는 게 있죠. 주식 같은 그렇죠. 경우는 이제 만기가 없는데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발행사가 뭐 1년짜리를 발행할 수도 있고 뭐 30년물 이렇게 30년 만기까지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30년물이에요. 그렇죠. 장기 국채. 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채권을 투자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쿠폰, 이자 소득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본 차익이 나올 수가 있는데 뭐 금리가 최근에 굉장히 높고 중앙은행의 인하 사이클에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결국엔 장기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은 자본 차익이 단기 쪽보다는 장기 쪽이 훨씬 많이 발생을 하니 장기 쪽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장기채를 투자한다는 거는 사실은 고위험 고수익이에요. 리스크가 크죠. 네. 장기 채권은.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수익이 굉장히 많은 수익이 발생을 하겠지만은 반대로 금리가 상승을 할 경우에 그거에 따라서 손실도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좀 분산화하면은 좀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위험도 그만큼 동시에 준다. 장단기로 좀 나눠서 접근하라 그런 네, 얘기예요. 맞습니다. 분산해가지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뭐 좀 투자 전략을 좀 잘 세운다고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돈을 내가 이제 활용 가능한 투자의 시기 그리고 투자의 기간을 조금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금리 되게 높은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이 투자한 금액을 투자해놓고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장기 쪽 뭐 국채 30년물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도 저는 유효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예를 들면 뭐 한 달 뒤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써야 된다. 근데 잠깐 동안에 뭐 가만히 돌릴 수는 없으니 이자 수익을 발생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장기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은 채권을 투자를 하면서 금리에 따른 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그에 반해서 높은 금리의 이자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저희는 적절한 전략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의 8월 고용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와 유럽,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도 다 올랐잖아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많이 오르는데 그럴 때 우리나라 장기 국채 금리는 상대적으로 안정됐습니다. 우리도 지금 빚이 많고 국고채도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우리 채권 시장은 왜 그랬죠? 조금 달리 움직인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올라간 폭이 적었어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선거 후부터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재정, 2차 추경이라든가 그리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좀 선반영되면서 먼저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나라 빚이 많은 건 분명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절대적인 수치, 저희가 이제 많이 다른 나라랑 비교할 때 보는 게 GDP 대비 부채, 정부 부채의 수준을 보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일본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경제 사이즈에 비해서 부채가 빚이 2배 이상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100% 경제 규모랑 동일한 사이즈의 빚이 있는 거에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 정도 수준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가 아닌 이런 한계가 있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부 부채 사이즈는 좀 안정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글로벌, 일본, 미국, 유럽 쪽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반해서 한국 금리가 좀 덜 반영했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오늘은 채권 시장 위주로 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재균 KB증권 자산배분전략부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데 착공 기준입니다. 지금까지는 택지 확보로 공급 계획을 과대 포장해왔죠. 또 하나 달라진 게 LH가 직접 시행을 해서 속도를 낸다는 건데요. LH의 독자적인 시행 능력이 따라갈지는 의문입니다. 주택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도 아쉽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공급 대책 현실성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